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국제뉴스 브리핑 세계를 보는 창 W 이은혜 위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오늘도 넓은 창으로 멀리 한번 내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바로 전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주요 군사시설을 목표로 한 정밀 타격 공습을 장행했습니다. 이전과 비교해서 유례가 없는 수준의 대대적인 공습입니다. 이란의 핵 개발과 관련된 시설, 또 전국의 주요 군사시설이 타격당했고요. 혁명수비대 사령관과 참모총장, 핵협상위원회 수장, 핵과학자 등 다수가 사망했습니다. 현재는 이란의 핵심 에너지 시설로 공습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참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특히 민간인과 어린이가 많이 사망했을 텐데요. 네, 금요일에 열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이란 유엔 대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은 군 고위 간부들과 핵 과학자들을 표적으로 삼았지만 실제 피해자의 압도적 다수는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공습이 계속되고 있어서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수만 명을 학살한 일 있었잖아요. 유엔마저 전쟁 범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공습이 벌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은 예방적 조치라고 말했지만 과연 이를 수긍해야 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여전히 이스라엘 편이잖아요. 네, 더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핵 협상 전부터 2달 안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군사적 조치를 하겠다라는 협박을 해왔거든요. 겉으로는 협상을 말하지만 사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전쟁을 선택하겠다. 이건 굴복을 강요하는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결국 공습이 있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이 훌륭했다라면서 우리는 이란에게 기회를 줬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주 세게 맞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끝이 아니다. 훨씬 더 많은 게 남았다라고 이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습 전에 트럼프가 이 공습을 미리 통보받았다고 하던데요. 네. 이스라엘 공습을 알면서 묵인했다. 이거는 이제 비난을 받을 만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그 미국과 이란이 그 6차 핵 협상을 이틀 앞두고 벌인 공습이라서 네. 이 공습의 좀 배경을 잘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인은 한마디로 핵입니다. 일단 두 나라 간 핵 문제 역사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1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는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어떤 감시나 통제도 받지 않는다는 건데 중동에서 유일하게 마음대로 핵을 만들고 숨기고 사용 준비까지 가능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우리는 핵을 가지지 않지도 않았다, 없지도 않다라는 태도를 보여왔고요. 반면 이란은 NPT에 가입한 상태로 평화적 핵 개발 권리를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마음만 먹는다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도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미국으로부터 자국의 안전을 보호할 억제력으로 핵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왔습니다. 자위권이란 말인데요. 아무튼 이번 이스라엘 공격은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을 파탄시키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의도가 깊이 깔려 있는 듯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동안 핵 협상 과정을 한번 좀 짚어본다면요. 네, 일단 지난 3월부터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 역사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오바마 대통령 시절 미국과 이란은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 JCPOA를 타결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중동에서 힘을 빼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힘을 쏟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협상에서 미사일 개발이나 군사시설 검증 같은 거는 빼고 핵무기 보유 문제만 다뤘습니다. 그렇게 이뤄낸 합의를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anything but 오바마가 한 건 다 뒤집어 버리겠다라면서 탈퇴를 한 겁니다. 이란 경제 제재도 그때부터 다시 시작됐고요. 그 후에 바이든 때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다시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지난 3월 미국이 먼저 핵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그 협상이 잘 안 되었으니까 이 사달이 났겠군요. 네, 이게 애초에 잘 되기 힘든 협상이었습니다. 미국은 핵 개발을 포기해라. 어떤 형태든 농축 우라늄은 안 된다. 거기에 또 미사일,
영내 군사 활동도 포기해라, 무기 체제도 검증받아라라고 요구했거든요. 뭐 다 내려놓아라 이제 이런 뜻 같은데 참 이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네. 이란은 이스라엘의 핵무장에 대항하는 측면이 강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내놓으라고 하면은 절대 받아들이기 힘들 텐데요. 그렇죠. 이란이 그 요구를 모두 수용하려면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핵무장도 내려놓아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을 할 것 같은데요. 이건 또 받아들이기가 또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란의 경우에는 이 협상에서 핵 문제만 다루자, 그리고 NPT가 보장하는 농축권만큼은 포기하기 어렵다라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결국 6월 15일 예정되어 있던 이제 차기 협상은 결국 취소되고 말았죠. 네, 애초에 이게 결렬될 것 같으니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굴복시키려고 공습에 감행한 것이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상은 취소됐고요. 또 한편 이란도 탄도미사일을 앞세워서 대규모 보복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이스라엘이 먼저 일을 시작하고 전쟁을 일으켰다면서 보복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미국은 이스라엘을 도와 군대를 투입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격화되고 전면전으로 치닫게 되지 않을까 무척 걱정스러운데요. 이 트럼프와 푸틴이 관련해서 서로 통화를 나눴죠. 네, 어제 50분간 통화로 중동 정세와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등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통화에서 푸틴은 러시아가 이번 상황에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에서 실질적으로 진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고 합니다. 과연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이번엔 우리 한반도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다들 반갑게 접하셨을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북한은 곧장 대남 방송 중단으로 화답을 했고요. 앞서 9일에는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이 바뀌니까 이런 평화적 조치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확성기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남쪽에서 먼저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끊으니까 북도 같이 끊었다는 것인데 그 누구보다도 접경 지역 주민들이 무척 반가워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밤낮으로 쇠 긁는 소리, 예. 귀신 우는 것 같은 소리로 많이 시달리셨습니다. 이 소음이라는 게 그냥 귀에 거슬리는 정도가 아니라 청력 손실, 이명, 수면 장애, 불임, 심뇌혈관 질환, 스트레스 질환까지 유발시키는 일종의 폭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또 인근 농가에 가축들이 유산되는 등 피해도 속출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확성기는 심리전의 일환이잖아요. 매일매일 심리전, 전쟁이 벌어지는 건데 그만큼 접경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던 문제가 이번에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 하던 그 확성기 방송을 다시 벌려가지고 참 윤석열 정부는 여러모로 국민을 많이 괴롭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조용하던 접경 지역을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전에 6년간 이 방송이 멈춰져 있었거든요. 예. 그걸 윤석열이 지난 6월 재개한 겁니다. 이후 군이 매일 10km에서 30km까지 전달되는 방송을 확성기로 계속 틀어낸 거고요. 한국의 발전상 김씨 일가의 3대 세습 비판, 북한 인권 실태 비판, 거기에 K-팝과 대북 심리전 방송까지 송출해 왔습니다. 북에서는 왜 자기 그 최고 지도자를 최고 존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북에서 이제 가장 분노하는 게 자신들의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것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걸 매일 튼다는 거는 한마디로 한판 붙자는 것 아니고서는 좀 뭐 설명할 길이 없는 건데요. 네. 혹시 기억하실 텐데요. 2020년에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네, 그렇죠. 아주 예. 충격적이었죠. 그것도 돌이켜보면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을 조롱하고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대북전단이 촉발했던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노동신문 논설을 좀 보면요. 우리의 최고 존엄을 악랄하게 헐뜯은 인간 쓰레기들의 이번 삐라살포 망동은 우리 인민 전체에 대한 용납 못할 우롱이고 모독으로서 북남 관계 파국의 도화선이 되었다. 특히 우리 최고 존엄과 체제를 중상 모독하는 행위는 가장 첫째가는 적대 행위다. 사실상 총포 사격 도발보다 더 엄중한 최대 최악의 도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쏘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더 엄중한 최대의 도발이다. 참. 근데 그런 내용을 이제 매일 방송으로 틀어대니까 남북 관계는 이제 파고로 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더구더기 이제 또 그 남부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니까 또 남쪽에서는 어떻게 그 우리가 들인 돈을 그렇게 폭파냐고 또 관계가 더 네. 악화되는 거고. 북은 또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또 어물풍선을 날리고 이 뭐 계속 이제 관계가 점점 악화 상황일로 달려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도 그렇게 막겠다고 했는데 대북 전단이 어제 또 뭐 살포됐다 이런 말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납북자 가족협의회라는 단체가 계속해서 살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세 차례 날려보냈고요. 이에 대해서 통일부 정권이 바뀌고 나서 중단을 요청했지만 어제 또 살포했습니다. 지금 모처럼 유화 국면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 대북 전단이 다시 망쳐버리는 게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권고를 어겨서 계속 살포하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2023년에 대북전단 금지법이 위헌 판결로 효력을 잃은 바 있는데요. 향후에 이런 권고 수준이 아니라 금지와 처벌을 명시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정지시켜버린 9.19 군사 분야 합의 복원까지 가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위기 관리 체계를 하루빨리 복원하겠다고 밝혔으니까요. 예, 앞으로 이어지는 조치도 이제 기대해 봄직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세계를 보는 창 W 다음 소식은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미국이라면은 그 LA 투입된 그 주 방위군 소식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LA 거리에는 군용 헬기와 장갑차가 돌아다닙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투입된 주 방위군인데요.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압하겠다는 명목으로 거리 곳곳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주 방위군 2,100명 외에도 해병대 700명을 추가 투입해서 합동 진압 부대를 꾸렸습니다. 이 주 방위군과 해병대를 자국민 치안 유지 목적을 위해 동시 투입하는 것은 미국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정식 계엄령도 또 의회의 승인도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법적,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주 방위군 투입은 주지사의 고유한 권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트럼프의 동원 명령이 불법 조치라면서 소송을 냈고요. 트럼프는 헌법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하고 있고 이는 민주주의 위협이자 권위주의로 가는 명백한 단계다.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뉴섬을 체포할 수 있다라고 압박하고요. 정말 막 나가는군요, 그냥. 소송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네, 벌써 나왔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주 방위군을 투입한 거는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연히 트럼프는 항소를 했고요. 이 위헌 쟁점을 보면요. 트럼프의 군 동원이 미국 연방법이 명시한 민군 분리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점입니다. 일단 일명 포시 코미타투스 법인데요. 이는 연방정부가 군대를 국내 민간 문제에 투입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독재를 막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안전장치라고 불리는 법입니다. 반면 트럼프는 인수법을 근거로 들면서 자신에게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법은 내란이나 질서 붕괴 상황에서 대통령이 군을 동원할 수 있게 된 법인데요. 그런데 실제 적용 사례는 60년 전에 딱 한 번 있을 정도로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번 군사작전의 명분은 이민자 불법 시위 진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그보다 정치적 목적이 훨씬 더 크다라는 그런 시각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정치적 목적도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내부의 적으로 관심 돌리기입니다. 아시다시피 2024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에 트럼프는 극우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이민자 이슈를 안보 문제로 전환시켜 왔습니다. 자신을 향한 이견과 반감이 그들로 향하게 하는 거죠. 트럼프는 지난해 10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에겐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이 있다. 급진 좌파 미취 강의들은 필요하다면 주 방위군이 정말 필요하다면 군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윤석열이 떠오릅니다.
공산 전체주의 네. 세력과 싸우자고 계엄을 때리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비슷합니다. 또 하나의 다른 목적은 정적을 죽이고 자기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속셈입니다. 이번에 군이 집중 투입된 지역이 이민자 밀집 지역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성향이 강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군병력 투입을 시작하면서 무질서와 범죄는 민주당이 다스리는 도시에서 발생한다라는 프레임을 걸었습니다. 이 민주당은 무질서와 혼란을 방치하지만 나는 질서를 지키는 강력한 지도자다. 이런 인상을 심으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 소속 시장들에 대해서 공개적인 압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너네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군 보낸다. 라는 신호로 상대 진영의 위축을 꾀하는 거죠. 특히 이 뉴섬 주지사가 지난 대선 때 바이든 후계자로 거론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 미국 말로 쓰레기가 스컴인데 뉴섬과 스컴을 합성해서 그 사람을 뉴스컴으로 부르면서 민주당 실패를 상징하는 인물로 공격해 오기도 했습니다. 이 과연 미국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을지 참 의문입니다. 네. 트럼프가 너무나 미국을 망가뜨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미국 국민들이 윤석열 탄핵을 보면서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는 것도 이해할 만합니다. 네, K 데모크라시 수출이 예. 시급한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국 전역에서 반트럼프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킹스. 맞아요. 어제 무려 2천여 곳에서 트럼프의 권위주의적 운영을 비판하는 노 킹스, 당신은 왕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노 킹스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어제는 미국 국기의 날이자 트럼프 대통령 생일이었거든요. 이날 워싱턴 DC에서 탱크며 헬기며 군인 수천 명이 동원된 대규모 열병식이 펼쳐졌는데 이를 두고 트럼프는 왕이 아니다. 오늘은 트럼프의 생일이 아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라 국민의 통치를 받는다. 트럼프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볼까요? 네, 끝으로 북한 소식입니다. 네. 6월 12일 라진 조선소에서 신형 5,000톤 최현급 구축함 강건호 진수식이 진행됐습니다. 이 강건호는 지난 5월 21일 진수식 도중에 이게 넘어져가지고 좌초된 적이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사고 당일 현장에서 이를 직접 목격하고 6월 말 전원회의 전까지 수리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그 복구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보는 전문가가 참 많았는데요. 23일 만에 복구를 하긴 했네요. 네. 당시 김정은 위원장 그 사고를 국가의 위신 문제로 취급을 했죠. 네, 김정은 위원장은 사고를 두고 이것은 순수 부주의와 무책임성, 비과학적인 경험주의에 인해 산생된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는 심각한 중대 사고이자 범죄적 행위다. 라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 국가의 존의와 자존심이 한순간에 추락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극대노한 거네요. 네, 매우 극대노고요. 또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이 이 구축함 사고 관련자들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매체에서 삭제해 내보냈다고 합니다. 조선중앙TV가 13일 이 진수식 소식을 전하면서 그 전에 3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함선 건조 사업 현지 시찰했던 당시 사진을 내보냈는데요. 당초에 김 위원장과 함께 있던 김명식 전 해군 사령관이 완전히 삭제된 채로 편집해서 내보낸 겁니다. 아까 범죄적 행위라고 호통을 쳤는데 이에 따른 일련의 조치가 있었음을 예상케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진수식에서는 앞으로 동일한 급의 구축함을 매년 2척씩 건조해서 배치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눈여겨볼 점은 그간 연안 방어 해군 전략에서 원양작전 능력을 갖춘 전력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진수식 연설에서 신형 다목적 구축함이 해상 방위를 위한 주동적인 견제 역량으로 동해는 물론 태평양을 뜰악처럼 드나들며 적대 세력들을 연해와 대양, 지상 그 어디 배겨 있든 선멸의 보복 타격을 가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좀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진수식에서 그와 관련된 메시지는 없었죠? 네, 뚜렷하게 대답은 아닌데요. 그와 연관된 메시지는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려고 했는데 북에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하잖아요. 이번 진수식에서는
이렇게 김 위원장 얘기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추종국가 군대의 도발적 흉심은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압도적인 군사적 행동을 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해석해보자면 미국의 대화 손짓에 반응하지 않겠다는 의지 더 명백하게 표명한 걸로 보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바로 광운대 김희교 교수님과 대담을 진행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